안녕하세요. 하우투비리치 이수입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이러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변화들에 충실하면서 더불어 2022년에 시작될 몇 개의 대형 이벤트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앞으로 몇 주간 특집으로 올라갈 영상들에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었던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저의 스승이자 멘토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아버지 샤프슈터 박문화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입니까? 지금 막 소개받은 박문화 샤프슈터,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우리 똑똑한 딸이 저의 딸이고 저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에요. 제가 특별히 딸내미 찬스를 써가지고 이렇게 제 유튜브에 흔쾌히 출연을 해주시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불러놔줘. 좀 자주 불러놔줘. 하우투비리치의 이수가 샤프슈터 박문환의 딸이라는 거를 되게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나보다 아빠를 훨씬 더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 그치? 아니야, 난 네 팬이거든. 일단 여기 온 게 난 너무 행복해.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2022년에 주목해야 될 유망 업종에 대해서 아빠와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래, 가보자. 가보자고! 가보자. 내가 직전에 메타버스랑 NFT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잖아. 아빠도 봤지. 봤지? 지난 2021년 최대 화두가 이거 두 개라고 해도 무방한데 이 신개념 플랫폼이 유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게 많지? 네가 이미 지금 메타버스하고 NFT에 대해서는 잘 영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내가 따로 말할 것은 없어. 근데 메타버스가 결국은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거든. 근데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대부분들 다 알고 계신데 이 NFT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 그것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상의 등기부 등본이다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활용도가 높냐면 예를 들어서 사진 작가도 있고 그림 화가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는 뭐 어디다 올려놓으면 온라인에다 올려놓으면 무한 복제가 가능했다고. 근데 이 NFT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유일무이한 하나라고 하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지금 사진 작가가 NFT를 씌워서 드랍을 시켰어.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사진 작가는 거기에 대한 IP, 즉 직접 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수한테 팔았다면 소유권만 이전이 되는 거야. 그럼 이수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았어. 근데 이수가 100만 원에 다른 사람한테 또 팔았다고 해봐봐. 그럼 얼마가 남지? 99만 원. 그렇지. 그 99만 원의 10%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원작자한테 돌아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될 수가 있는 거고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저 좀 예술가 그러면 조금 배도 고프고 그런 좀 뉘앙스가 있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이 NFT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술 분야, 엔터테인먼트 분야 이쪽에서는 거의 혁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NFT로만 음원을 발표하는 가수도 있더라고. 음원에 대한 소유권이 거래가 될 때마다 누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게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 수익이. 맞아.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BTS의 아미다 그러면 그냥 좋아서 그냥 아미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는 어떤 세상이 돼버렸냐면 그런 팬덤 활동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NFT를 통해서 보상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팬덤을 하는 것도 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지.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도 투자를 되게 많이 시작을 했더라고. 맞아. 지금 뭐 중국에서도 교육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뭐 QQ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지금 상표 등록을 해놨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상표 등록을 계속 해놓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주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 자, 이수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니? 적자생존, 하나만 살아남는다는 거지. 미국에서는 구글이나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것이 살아남았고 우리나라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이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지금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게임에서는 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게임
쪽에서는 위메이드? 그래, 아직 장담할 수는 없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라고 하는 소위 그 게임 업계에서의 기축 통화를 지금 만들어 놓고 환경을 조성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그 위메이드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엔터 쪽에선 뭐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엔터? 엔터는 두나무? 그렇지.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쪽에 가장 먼저 진출했던 회사고 그쪽에 가장 좀 진보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좀 행동도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영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가 가장 유력하지만 그것도 중국 쪽으로 누가 될 수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 자,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 어떤 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치? 그것까지 인정을 하지. 그렇지만 반드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있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서부 개척 시대 때 금광을 캐러 많은 사람들이 갔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금을 찾았나? 아니지. 일부는 찾았겠지. 하지만 대다수 99%는 못 찾았어. 근데 그 금광에서 진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바로 리바이스 청바지야. 청바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 말은 메타버스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알 수는 없어. 그렇지. 근데 이제 보상이 큰 만큼 리스크가 큰 어떤 메타버스 주인공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대신에 적어도 그 메타버스를 가동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디바이스 쪽에다가 승부를 거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야. 옳거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를 가동하려면 뭔가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어쨌든 형태는 디스플레이 형태가 되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지금까지는 2D였는데 이게 3D로 변해가면서 3D 센싱 모듈 같은 것들이 더 커나갈 수가 있겠지? 요즘에 엄청 핫한 게 애플이 내년 하반기에 XR 출시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내가 지금 아이폰을 살 게 아니라 애플 주식을 하나를 더 샀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재밌는 게 뭐냐면 이수야, 지금까지는 사실은 AR이라든지 디바이스들이 좀 조악했잖아. 휴대폰을 여기다 대고 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좀 골도 아프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새롭게 XR이라고 하는 Extended Reality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프로세서, 새로운 가장 지금 진보된 프로세서 M1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디바이스하고 다르게 스스로 컴퓨팅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괴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자, 그럼 이수야, 상상을 한번 해봐봐. XR이잖아. XR을 끼고 운전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증강현실도 거기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합쳐놓은 게 XR이니까 증강현실을 통해서 내가 밤에 불도 끄고 운전할 수 있는 세상도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완전 그거네. 그 아이언맨 자비스랑 똑같네. 맞아. 휴대폰을 누구나 들고 다니니까 애플이 휴대폰을 플랫폼화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 XR 기기를 휴대폰을 대신해서 차세대 어떤 새로운 플랫폼으로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네. 바로 그거야. 실제로 팀 쿡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 무서운 얘기를 했어. 애플이 지금 크게 된 이유가 뭐냐면 휴대폰 안에 상당한 앱을 집어넣음으로써 누구나 들고 다니니까 그것을 통해서 은행 업무도 보고 소위 그 플랫폼화 시킨 거잖아. 이거 가지고 뭘도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역할을 차세대 디바이스인 XR이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을 기억해둬야 될까? 그러면 향후 10년 내에 XR이 차세대 플랫폼이 된다? 근데 그렇게 빨리 될까? 나는 애플의 생각에 동의해. 그 메타버스 상표 출원을 전기차 업체들에서도 하고 있더라고. 리오도 니오 메타버스라는 거 출원했고, 맞아. 리오토도 리오토 메타버스라는 걸 출원을 했고. 뒤에 메타버스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향후 10년의 결정지을 대세에 이 XR의 출현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겠는데? 맞아. 그걸 보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수야,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고 3D 센싱 모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 메타버스를 구동시키려면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니? 속도? 아니면 통신? 맞아.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이것만 쓰고 운전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지연이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진정한 5G가 시작이 돼야 돼. 28GHz의 진정한 5G가 구축이 돼야만 메타버스가 제대로 가동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 XR 보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운전까지 가능해야 되면 지연 현상 생기면 뭐 난리 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국내 통신사에서 5G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 그건 무늬만 5G지. 무늬만? 그렇지. 진정한 5G는 28GHz부터
진정한 5G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가동이 되어 가고 있으면서 실제로 많은 회사들에서 이 5G에 대해서 투자를 이미 재개를 시작을 했어. 예전부터 한다 그러다가 계속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연되었던 투자가 아마도 2022년부터는 전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자, 그럼 28GHz가 가동이 된다면 어떤 부분을 잘 봐야 될까? 이수가 이런 데는 좀 약해요. 그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일단 좋아지는 부분은 초지연 현상을 없앨 수 있잖아.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어. 이게 더 좁아질수록 조금 더 많은 포스트가 필요해. 더 촘촘하게 박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 기지국 같은 그렇지. 거를 기지국 촘촘하게. 같은 것들이 더 도달거리가 작다 보니까 촘촘하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그 빌딩 같은 데서는 더더욱 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소위 인빌딩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고주파나 고열에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겐 트랜지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조만간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아빠가 신개념 플랫폼에 대해서는 되게 충분히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요거를 약간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머리에 쏙 남게 키워드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종목을 확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니까. 힌트. 요런 얘기가 나오면 요런 종목은 좀 사도 보자라는 쪽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말을 해볼게.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자,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긴다고 그랬어, 그지? 디스플레이. 그렇지. 디스플레이가 필요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3D 센싱 모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 지금까지는 2D의 세상이었지만 이제 3D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통신과 관련해서는 5G? 그렇지. 5G에서 중요한 것은 인빌딩 인빌딩.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겐 트랜지스터 같은 고주파 영역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부품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은 좀 사서 모아둬도 된다. 디스플레이, 3D 센싱 모듈, 그리고 5G 인빌딩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사면 좋겠네. 그렇지.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찾아왔다는 말이 되게 많이 들리고 있잖아. 그런 와중에 이 DDR5의 등장이 투자자라면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큰 변화로 꼽고 있더라고. 그럼 아빠가 이 DDR5가 뭔지에 대해서 살짝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DDR5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계를 생각을 하면 돼. 이 반도체도 계속 변하잖아. 속도도 변하고 품질도 변하고 또 칩 사이즈도 자꾸 변하고, 그렇게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마다 구분을 두자라는 생각에서 뭐 DDR을 붙인 거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DDR4, DDR5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지. 지금까지는 DDR4의 시대였어. 뭐 일부는 지금 컴퓨터에 DDR5가 적용돼서 운영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4의 시대였는데, DDR5하고 4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전력 소모는 한 10% 줄어들고 속도는 한 50% 정도 강화됐다고 그래. 하지만 이 칩 스케일 조금 크기가 한 10에서 15%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그래. 뭐 그렇게 커다란 변화 같지는 않지? 근데 이게 아빠 말대로 컴퓨터에 한정을 한다면 그렇게 큰 변화 같진 않거든? 그렇지. 근데 이걸 만약에 서버에 적용시키면은 조금 말이 달라질 것 같은. 맞아. 서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하루 종일 돌아간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전력이 중요하겠지. 맞아. 그러니까 10%나 전력 소요가 감소한다라는 점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서버 쪽 단에서는 투자가 이미 지연되는 흐름이 많이 보였었거든. 그렇지 않겠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력이 이게 10% 정도를 더 적게 먹는다 그러는 게 조만간 나오는데 누가 지금 투자를 하겠니? 아무도 안 사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연되었던 투자가 이제 2022년도부터는 속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안 그래도 인텔이랑 AMD에서 내년 초에 신규로 서버 플랫폼을 출시를 맞아. 한다고 한 하더라고. 2월 달 정도로 예정되어 있지.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느 쪽을 바라보면 좋을까? 당연히 후공정 업체야. 전공정은 거의 똑같잖아. 뭐 노광 설비라든지 증착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똑같은데 제가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니? 이 칩 스케일도 바뀌게 됐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쪽에서 일거리가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뭐 공정 레시피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음. 장비나 뭐 소모품 업체들이나 뭐 다 같이 바빠질 테니까. 지금까지 DDR4는 메인보드에서 전력 관리를 다 수행을 했었거든. 이게 이제 D램 모듈에서 수행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든 설계나 이런 것들이 다 재배치가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후공정 쪽에서 할 일이 많아지는 거야. 약간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키워드로 정리를 조금 해줄 수 있을까? 기판이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될 거고 거기에 이제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후공정하고 서버, 패키지 그리고 기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잡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12월부터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벌써 상승을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2022년도 초부터는 조금 이제 후공정 장비라든지 패키징 업체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DDR5와 관련해서는 딱 네 개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네. 뭐가 될까? 일단 기판 이미 오르기 시작했지만 기판 그리고 후공정 그리고 패키징 서버. 그렇지. 똑똑해요.